500포랑을 동봉한 편지의 출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추측을 거듭한 끝에 줄리앙은 다시 자기의 얘기를 꺼냈다. 지나간 생활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얼마간 침착을 되찾았으나 그런 옛날 일은 현재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비하면 대단한 문제는 아니었다. 그의 온 주의력은 이 방문을 어떻게 끝내야 하는가 하는 단 한 점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레날 부인은 틈을 보아서는 끊임없이 그만 돌아가셔야 해요 하고 되풀이했다. 그것도 아주 무감각한 말투였다. 이대로 쫓겨간다면 창피가 이만저만 아니다. 평생 후회 때문에 시달림을 받으리라. 2번 다시 편지도 쓰지 않겠지. 이 지방으론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순간 줄리앙의 마음속에서 순수한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다. 사랑하는 여자 옆에 앉아 전에 그처럼 큰 행복을 맛본 이 방 안에서 그 여자를 꽉 끌어안듯 하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짙은 어둠 속이라고는 하나 아까부터 여자가 울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가슴의 고동으로 인해 상대방의 우열이 곧 바로 전해져 오는 처지에 놓여 있으면서도 불행스럽게 그는 한낱 냉정한 책략가가 돼버린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신학교의 교정에서 자기보다 완력이 뛰어난 학우들로부터 놀림을 받던 때의 타산적이고 싸늘한 기분이었다. 줄리앙은 계속 얘기를 했고 베리에르를 떠난 뒤의 비참한 생활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레날 부인은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 사람은 만나지 않은 1년 동안 추억을 삼을 만한 거리도 없는 상태에서 베리에르에서 보낸 즐거운 나날들의 일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나는 이 사람을 거의 잊어갔는데. 그녀의 흐느낌 소리는 점점 더 세차졌다. 줄리앙은 자기 신상에 대한 얘기가 효과를 나타냈구나 하고 생각했다. 드디어 비장의 수법을 쓸 때라고 깨닫자 그는 갑자기 최근 파리에서 온 편지의 얘기를 꺼냈다. 주교 예하께도 작별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부장송으로는 돌아가지 않으시는 건가요? 이제 영영 떠나버리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줄리앙은 단호한 말투로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사랑하던 사람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 지방을 떠나겠습니다. 이곳을 떠나면 2번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파리로 갑니다. 파리로 가신다고요? 레날 부인은 그만 큰 소리를 내고 말았다. 눈물로 인해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말이 되지 않았고 가슴 속의 혼란을 남김없이 드러냈다. 그 모습을 본 줄리앙은 용기가 솟았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필요로 하고 있던 것이었다. 즉 그가 이제부터 시험하려는 행동은 자기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파괴해 버릴지도 모를 성질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부인의 비통한 소리를 들을 때까지는 그 정열을 꿰뚫어 볼 수가 없어 자기의 말이 어떤 효과를 거두었는가를 전혀 몰랐던 셈이다. 이미 주저할 것은 없다. 후회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자 완전하게 자기를 억제할 수가 있었다. 일어서면서 그는 싸늘하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부인.
이것이 마지막 이별입니다. 부디 행복하시기를. 안녕. 줄리앙은 창문께로 걸어가 곧바로 창문을 열려고 했다. 레날 부인은 달려가서 그의 품 안으로 뛰어들었다. 이리하여 3시간에 걸친 대화 끝에 줄리앙은 처음 2시간 동안 한결같이 구하고 있던 것을 겨우 손에 넣었다. 좀 더 일찍 레날 부인의 마음속에 애정이 되살아나고 양심의 가책이 사라져 버렸더라면 그야말로 다시 없는 행복을 맛볼 수 있었겠지만 이렇듯이 재주를 부려서 손에 넣은 것은 이미 단순한 쾌락에 지나지 않았다. 줄리앙은 연인의 간절한 소원도 듣지 않고 곧 등불을 켜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줄리앙은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의 얼굴을 보았다는 추억이 무엇 하나 남아있지 않아도 좋단 말씀입니까? 당신의 귀여운 눈은 지금 반드시 사랑으로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영원히 모르고 지내게 돼버리란 말씀입니까? 그 깨끗한 하얀 손, 그것도 보지 않은 채로 좋단 말씀입니까? 자, 생각해 봐주세요. 오늘 헤어져 버리면 오래오래 만나지 못합니다. 레날 부인도 그것을 생각하니 눈물만 흐를 뿐 이제 무엇 하나 거부할 수가 없게 됐다. 그러나 이윽고 찾아온 새벽 빛에 베리에르 동쪽에 있는 산 위의 전나무 숲의 윤곽이 뚜렷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떠나기는커녕 쾌락에 취한 줄리앙은 이대로 온종일 레날 부인의 방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된 뒤 떠나겠다고 우기기 시작했다. 그래도 좋아요.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짓을 하여 나 자신이 역겨워져 버렸어요. 이것으로 평생 나의 불행은 결정돼 버린 거나 다름없지만 이렇게 말하면서 부인은 줄리앙을 가슴 속에 꼭 끌어안았다. 그이도 옛날과는 사람이 달라져 의심이 많아졌어요. 이번 일로 나에게 바보처럼 조롱당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를 아주 윽박지르게 됐어요. 만약 조금이라도 눈치를 채면 나는 마지막이에요. 행실이 좋지 못한 여자라고 하여. 그것은 분명히 그렇습니다만 나는 내쫓겨 버리고 말 거예요. 아, 그것은 셀랑 사자님과 같은 말투이십니다. 가혹한 이별을 강요당해 내가 신학교에 가기 전에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 무렵에는 나를 사랑해주고 계셨는데. 줄리앙이 이렇게 냉정한 말투로 말하자 과연 그 보람이 있었다. 레날 부인은 줄리앙에게 애정을 의심받게 된다는 보다 큰 위험을 생각한 나머지 남편이 곁에 있다는 위험을 이내 잊어버리고 만 것이다. 해는 이내 높이 떴고 방 안은 완전히 밝아졌다. 이 아름다운 전에 자기가 사랑한 단 한 사람의 여자, 바로 좀 전까지는 오로지 천주님을 두려워하고 자기의 의무에 충실했던 여자가 지금은 이렇게 자기의 팔에 안겨 발치깨에 쓰러져 버릴 것만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자 줄리앙은 마음껏 자존심의 만족을 맛보았다. 1년 동안 지킨 정절로 인해 굳게 쌓인 결심도 줄리앙의 용기 앞에는 대항할 도리조차 없었던 것이다. 이윽고 집안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그만 잊어버리고 있던 것을 생각해내고 레날 부인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곧 그 직구전 엘리자가 이 방으로 올 거예요. 저 커다란 사닥다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디에 감추면 좋을까? 갑자기 그녀는 왜 그런지 수다스러워진 듯 큰 소리를 냈다. 그렇지, 내가 창고로 메고 가겠어요.
그러나 하인들 방을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놀란 줄리앙이 물었다. 복도에 사닥다리를 내놓아 주세요. 하인을 불러서 시키면 돼요. 하인이 복도를 지나다가 사닥다리를 볼지도 모르니까 그 경우의 핑계도 생각해 두십시오. 예, 염려 마세요. 하고 레날 부인은 줄리앙에게 키스를 퍼부으면서 말했다. 당신도 잊지 마셔요. 내가 없는 동안에 엘리자가 들어오면 재빨리 침대 아래로 숨어버리세요. 상대방이 갑자기 명랑해진 데에는 줄리앙도 놀랐다. 이렇듯이 실제로 위험이 닥쳐오자 허둥지둥하기는커녕 오히려 명랑해지는군. 양심의 가책을 잊어버리기 때문이겠지. 정말 멋진 여자로구나. 이런 사람의 마음을 지배해야만 자랑스러운 거다. 줄리앙은 우쭐해졌다. 레날 부인은 사닥다리를 들었다. 아무래도 그녀에겐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다. 줄리앙은 거들어 주려고 했다. 그러나 그런 힘이 우러날 것처럼 보이지 않는 날씬한 몸매에 홀려있는 동안 갑자기 부인은 그 사닥다리에 손을 대고 그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 의자라도 운반하듯이 가볍게 들었다. 급히 4층 복도까지 운반하여 벽 쪽에 눕혀놓았다. 그러고 나서 하인을 부르고 하인이 옷 입기를 기다리는 동안 비둘기 집으로 올라갔다. 5분이 지나 복도로 돌아와 보니 이미 사닥다리는 없었다. 사닥다리는 어디로 간 것일까? 줄리앙이 집안에 없다면 이런 위험도 그다지 그녀를 소스라치게는 만들지 못했으리라. 그런데 지금의 경우 남편이 그 사닥다리를 발견하기만 하는 날이면 어떤 소동이 일어날지 모른다. 레날 부인은 주위를 샅샅이 찾아 헤맸다. 겨우 지붕 밑 헛간에서 그 사닥다리를 발견했는데 운반해 온 것은 하인인 듯 했고 더구나 일부러 숨겨둔 것이다. 그렇게 된 사정을 전 같으면 이해할 수 없어서 지독한 불안을 느꼈을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뭐 상관없어 하고 생각했다. 하루 밤낮이 지나 줄리앙이 떠나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 대단할 것 없어. 그러나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공연히 두려워져서 후회로 번민하게 되진 않을런지 몰라. 그녀는 왜 그런지 자기가 죽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처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단 말인가. 이제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던 줄리앙이 돌아온 것이다. 지금은 다시 이렇게 만나고 있고 그리고 자기에게 오기 위해 그러한 위험을 무릅쓴 것은 이만저만 뜨겁지 않은 애정의 증거가 아닌가. 사닥다리의 일을 줄리앙에게 얘기하면서 그녀는 말했다. 하인이 사닥다리를 발견했다고 주인에게 말해버리면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리고 잠시 동안 생각하다가 그러나 당신에게 사닥다리를 판 사내를 찾아내려면 하루 종일이 걸릴 거예요. 라고 말하고 줄리앙의 품에 몸을 던지면서 경련을 일으키듯 그를 껴안았다. 아, 죽어버렸으면, 이대로 죽어버렸으면 하고 외치면서 부인은 그에게 키스의 소나기를 퍼부어댔다. 그런가 하자 갑자기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러나 당신을 굶겨 죽이면 큰일이겠군요. 이리로 오세요. 데르빌려의 방에 숨어 계셔요. 그곳은 늘 새가 잠겨있는 방이니까. 부인이 복도 끝에 서서 망을 보고 그 틈에 줄리앙이 달리듯이 빠져나갔다. 문을 두드려도 열어서는 안 돼요. 하고 그녀는 쇠를 잠그면서 말했다. 그는 아이들이 놀다가
장난으로 두드리는 짓일 테니까요. 아이들을 정원으로 데리고 나가 주시지 않겠습니까? 창 아랫개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떠들게 해 주십시오. 네, 알았어요. 레날 부인은 나가면서 큰 소리로 대답했다. 이었고 그녀는 오렌지와 비스킷과 말라카, 포도주 한 병을 가지고 되돌아왔다. 빵을 훔쳐오는 일만은 잘 되지 않았다. 주인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줄리앙이 물었다. 농부들을 상대로 매매 계약서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8시가 되어 있었다. 집안이 아주 소란스러워졌다. 레날 부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모두들 집안을 찾아 헤매리라. 아무래도 줄리앙 곁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됐다. 이어코 되돌아온 것은 경솔하기 짝이 없는 노릇으로 줄리앙에게 커피를 한 잔 갖다 주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줄리앙이 흙이 지지나 않았을까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아침 식사 뒤 부인은 교묘히 아이들을 꿰어 데르빌러 부인의 방창 아래로 데리고 왔다. 줄리앙은 아이들이 상당히 자랐다고 생각했으나 왜 그런지 평범한 아이가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기는 그것은 줄리앙의 사고방식이 달라진 탓인지도 모른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